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인혜 기자는 매주 토요일 오밤중의 뉴스와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도 제 곁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인혜입니다. 2분 뉴스라고 안 하고 이번에는 정치루킹이라고 제대로 말했어요. 그래도 또 보시더라고요. 아, 언뜻 봤죠. 네. 근데 네, 언뜻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 어떤 오밤중의 뉴스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눈치채신 분 계실 건데 제가 그 오밤중의 뉴스 토요일 이 시간에는 할 때 오밤중의 뉴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참, 네.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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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어떤 분이 장영진 기자 얼굴 빨개졌다고. 예. 아, 진짜요? 예. 근데 얼굴 내가 봐도 얼굴이 시뻘겋더라고. 이제 좀 빨갛긴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좀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네. 네. 지난 화요일에는 이경 대변인이 엄청 네. 저를 놀려먹고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얼굴 시뻘개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저 놀려먹으면은 그래서 얼굴 이제 시뻘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반가워하시는구나. 원래 게스트가 이렇게 주인을 네. 이렇게 삶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아니, 제가 요리해 먹기 그날도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편집이겠죠, 뭐. 네. 네. 그만큼 기자님이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 게스트들이 네,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꾸 웃으면 안 되면은 짠. 이게 참 난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 고민하셨다고 들었어요. 뭘 네. 할 것이냐, 오늘 주제로 뭘 할 것이냐. 네.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뭐 준비된 네.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가 또 뭐 다른 거 해볼까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국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이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으면서 사실 검찰 이야기도 많았는데, 네. 이제 검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이제 여기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좀 중요하지만 덜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뤄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검찰 얘기만큼 중요하지만 덜 다뤄지고 있는 것, 네. 또는 김건희 얘기만큼 중요하지만 덜 다뤄지고 있는 것. 네. 어떤 주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지난 10월 1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민당이 거의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 집권 중이죠. 네, 이제 총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9명의 후보 중에 2명으로 압축해서 한 사람은 이제 아베파였던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극우 정치인이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해와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진짜 극우네요. 네, 완전 극우인데 뭐 극우라기보단 꼴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통이라고 보는 게 그렇죠.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네. 네, 정말 한일 관계가 불편해질 뻔했어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바로 이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좀 없고 온건 성향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던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이시바 시게루. 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이제 총리가 됐고 당선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어쨌든 일본은 지금 특히나 이제 일본에게 굴종 외교를 하고 있는 윤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참 아무래도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기시다보다는 이시바가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다른 후보들보다는
이 사람이 낫다. 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어쩌면 기시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위험할 수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 부분은 새로운 시각 같아요. 다들 지금 이번에 새 총리가 된 이시바가 이 앞번에 기시다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안 하고 근데 있죠. 네. 물론 그렇게 보시긴 그런 목소리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인혜 기자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겠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시다보다 위험한 이시바. 윤석열은 그저 굽신. 이 하기사 뭐 기시다가 됐든 이시바가 됐든 네. 윤석열은 그냥 일본을 향해서 굽실거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예. 있는데 생각이 없는 말 그대로 네. 친일파인 것 같아요. 하기사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을 오든 다케시다가 총독을 오든 이완용 입장에서 똑같은 거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과연 이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시다보다 위험한 이시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원래 한국에서 보는 긍정적인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처음에 이시바가 총리 취임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집중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나 과거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외교적 노력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득력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자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소신 발언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거사 반성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네. 사실 일본 정치인한테서는 듣기 힘든 얘기였어요. 일본 그쵸. 정치인들 중에서 사회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나 일본의 민주당 이쪽 사람들한테는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얘기였으나 자민당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이 1%인가요? 거의 극히 드물죠. 극히 예. 드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좀 글로벌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 훨씬 글로벌하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한국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계속 반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정말 파격적인 얘기였거든요. 한국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놀랍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한국의 기독교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시바가 취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나름대로 어쨌든 기독교적 신앙이 있으면 이제 평화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는 다를 것이고 좀 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가 지금 걸어왔던 여러 정치적 행보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 최근 구성한 내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트럼프는 기독교주의자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원리주의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 역시도 사실은 기독교 원리주의자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를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렇죠. 다만 네. 트럼프보다 좀 예의 바른 자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인이 종교적 신념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네. 그게 과연 영향이 미칠까라는 의문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침략은 사죄하는데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매파다. 네. 아주 강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4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방부 장관으로
쫙 장관을 깔았다 이 말이네. 네, 그렇죠. 네. 어, 원래 이시바 출신도 방위성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죠. 한국의 국방부인데 그 방위성에서 정무직을 3번이나 지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군사나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전문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위나 안보에 있어서는 상당한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시가 되는 하나는 원래 그 제재 기간이 자 뭐 제사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대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사당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춘제와 추제를 지내요. 네, 네. 그러면 지금쯤 가을 대전 네, 대제를 네. 지낼 때군요. 네, 그러니까 추계 아. 예대제 기간 동안에 원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임 기시다 때와 똑같이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는 대신에 곡물 헌납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사반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왜 곡물 복납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야, 참 이게 결국에 일본 총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떤 뭐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이 사람이 또 하나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안보도 있지만 독도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사에 있어서 조금 더 평화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여느 일본 정치인과는 크게 다르진 않는 거죠. 그냥 일본 정치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침략을 사죄하는데 독도는 지낼 거다. 우리로서는 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이 연설하신 거 기억하잖아요. 독도는 왜 우리 땅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독도는 왜 대한민국의 독립과 직결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뺏겼을 때 그 첫 번째 피해를 입은 곳이 독도였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시바는 네. 딱히 다른 정치인들 과거 기시다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사실상 지금 아베 때, 기시다 때 이미 아베도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게 있고 그다음 기시다 때도 지금 방위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3대 안보문서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하고 뭐 여러 회의들을 거쳤단 말이죠. 국방비도 증액을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 기조와 똑같이 지금 이시바도 가져가서 평화헌법 개정 그리고 그걸로 일본 자위대를 국군화로 시켜놓고 그다음 해외 파병까지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옛날 일은 그래 우리가 까짓 거 뭐 사과해 줄게.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 뜯어 먹겠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과거사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네. 우리한테 사과하는 척하면서 우리 진짜 앞으로 주고 뒤로 뺏기는 네,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진짜 위험한 사람은 이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그 방위상 출신 중에 나카타니 겐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방위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2015년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한참 이제 그 당시 우리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하고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어쨌든 타국령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때 그 해당 국가한테 알리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한민구 장관이 그러면은 대한민국 영토상 북한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올 때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들어올 때 너희들 우리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간담회에서는 이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휴전선 이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들어오면 너희들 동의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방위장관으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이시바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일본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미 여러 번 국방 장관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시바도 어쨌든 이런 안보에 대해서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일본의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강한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의 극우들은 일본만의 극우였어요. 일본 같은 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극우였는데 이시바는 똑같은 극우이나 좀 미국이라는 개념에 가까이 네. 있는 네. 글로벌한 극우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탁 떠오는 게 계속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쪽하고 꽤 친분이 있어 보이는 극우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극우가 이제 기독교 원리주의,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에 비견되는 기독교 원리주의적 극우라고 하는데 딱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 사실 그럼 제일 무서워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광훈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총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광훈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른.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무섭네. 진짜 무섭네. 정말 이 자위대만 이제 어쨌든 평화헌법 개정을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평화헌법 개정이니까 그 나머지 준비 태세들은 지금 다 갖춰놓고 아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또 되는 게 바로 아시아판 나토라는 아시아판 나토. 겁니다. 네. 네. 이런 자료가 있어요. 보도가 된 건데, 자, 이시바 총재는 27일, 그러니까 아마 지난달 27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와 인터뷰를 했나 보네요. 거기에 칼럼을 보냈네요. 네. 여기에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쟁 발발이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연합에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유,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또 뭐로 이거 진짜 핵무기도 가져오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시바가 총리 취임하고 나서 바로 선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 취임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미일 동맹과 관련된 사전 협의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아시아판 나토인 거고, 사실 저 이야기가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시아판 나토는 명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하는 여러 국가들 중 예를 들어 한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중무역 의존도도 높아서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지금 이시바는 20년 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자, 유럽의 나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나토를 지금 주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유럽의 나토를 유럽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주도하는 나라. 미국? 아니요. 미국은 당연히 맞죠. 네. 근데 미국 빼고 누가 주도를 할 것 같아요? 실은 독일이에요. 실은 독일이에요. 네. 프랑스는 나토 가입국이었다가 탈퇴를 했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는 나토에서 큰 발언권이 없습니다. 영국 역시도 사실 좀 러시아로부터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발언권이 없어요. 당장 러시아와 과거 같으면 소련과 맞상대를 해야 되는 건 독일이었거든요. 네. 옛날엔 독일이 또 동서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상군도 제일 많았고 무기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나토의 중심 국가는 사실은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독일이 유럽의 군사 중심국으로 떠오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나토란 말이에요. 즉, 군주 역할을 한 게요. 네. 보세요. 독일은 전범국가잖아요. 네. 전범국가인 독일이 다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토였던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아시아판 나토는 뭐다?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나토라는 틀을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아시아판 나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일본의 재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라고 가지고 볼 수 있는 있죠. 네, 일본의 아. 재무장과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아시아를 어쨌든 본인이 이제 맹주로서 가겠다. 그럼 이게 그렇죠. 사실 대동아 공영권하고도 그렇죠.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나토에서 조기에 탈퇴한 이유가 미국이 꼴 보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일하고 같은 그 배에 타기 싫다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군비 축소가 되면서 프랑스 혼자만 많은 군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토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나토에 프랑스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런 이유인데 네. 결국에 그런 나토를 아시아에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일본의 무장, 특히 이 핵무장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핵 공유 얘기를 하던데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피폭자 단체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참 핵 공유 이게 그 나토에서는 핵 공유가 가능한데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토에서 핵 공유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그 나라들이 다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 미국하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폭탄 개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독일이 당시 나치가 핵 개발을 못했느냐? 간단해요. 당시 그 독일에 있던 핵 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을 안 만들려고 그랬대. 그 자꾸 연구를 진전을 안 시키고 옆으로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그 결과 뭐는 발달했냐면은 핵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핵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핵 폭탄을 만들었지. 그래서 사실은 핵 발전소 기술의 원천은 독일인 거예요. 그 웨스팅하우스니 뭐 제너럴 일렉트릭 다 사실 원래 기술은 독일에서 갖고 온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독일은 핵 폭탄은 없어도 핵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영국,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 그러니까 이 세 나라하고는 핵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핵 공유의 원래 목적은 우리 핵무기 같이 나눠 쓰자가 아니라 야, 핵무기 다 내놔봐. 핵무기 다 네 거 내놔봐. 너도 내놔봐. 내 것도 내놓을게. 자, 우리 이거는 우리가 같이 쓰는 거야. 같이 써. 절대 니들 혼자서 쓰면 안 돼. 즉 프랑스나 영국이 독자적인 핵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핵을 나눠 쓰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영국 니들 핵무기 쓰지 마. 핵무기 쓰면 큰일 난다. 근데 그냥은 안 되잖아. 좋아. 내 무기도 내놓을게. 자, 나도 안 쓸 테니까 너도 쓰지 마. 우리 같이 쓰지 말자. 쓰려면 같이 쓰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이게 핵 공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거야. 핵이 없는 일본이 저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죠. 네. 그걸 이제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사실은 미국을 향해서 핵 공유를 하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시바가 좀 약간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이 아시아판 나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도저히 북중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아시아판 나토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의문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시바는 그 틈을 타서 뭔가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좀 긍정회로를 돌리는 것 같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봤을 때는. 나토라는 게 아시아판 나토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일본으로서는 그 자위대 재무장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나토의 실제 개념은 유럽 나라가 유럽국이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미국이 서포트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나토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가 된다면 아시아는 아시아인이 지켜라. 미국은 서포트만 해줄게. 요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한국과 일본이 이 군사력의 주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상군을 대고 일본은 해공군을 대고 그러면 사람 죽는 건 우리만 죽는 거지. 그렇죠. 사실상 우리를 하청업체 이용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청업체. 일본에 그냥 군대에서 하수인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시바가 주장해온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나 일본 자위대 재무장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계속 조사를 해보고 찾아봤을 때 굉장히 계획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네. 추진해 왔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 변화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기회를 얻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쨌든 트럼프는 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 자위대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일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일본을 대하는 윤 정부가 어떤 의심이나 경계나 이런 거 없는 건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대안도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게 그래서 뭐 일본이 글쎄 전쟁하면 뭐 어때서 그 나라도 지금 아무 생각도 군대 없겠죠. 있으면 뭐 네. 있는 거지 뭐. 뭐 아유 정말. 50년 전에 전쟁 죽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군대 없어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건데 일본이 군대를 가지면 제일 먼저 피보는 나라가 역사상 대한민국이었어요. 맞아요. 역사상 우리가 제일 피를 봤어. 일본이 어딜 가겠어? 바다를 가겠어? 아니야. 일본이 태평양에 나가기 위해서도 조선 반도부터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근데 그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바라보는 것도 둘째치고 약간 굽실거리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짜증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굽실대고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저는 김태우라고 봤는데 저는 김태우를 그냥 김태우라 하지 않고 일본인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그 일본인 김태우가 윤 정부 외교 라인 그리고 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사실 윤석열이 이제 기시다와 지소미아 체결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하는 그 악사를 체결하려고 하는 속내들이 있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관련된 기사 내용이에요.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부담을 일본에 지우는 것이고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한국이 그 하부 구조로 편입되는 격이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이가 김태효 국가안보 1실장이다. 그러니까 김태효는 이런 하부 구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야지 안보를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칼럼으로 썼던 사람이니까. 진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애초에 그 MB 정부에서 지소미아 추진을 하려고 밀실 협정하다가 이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윤 정부 하에서 지금 이제 악사까지 체결하려고 지금 굉장히 기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김태우 말고도 사실 국방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 27일에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조국 의원이 국방부 차관한테 물었습니다. 악사 체결에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미일 군사 협력과 대북 억지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러고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그 오후에는 이게 오전 발언이었는데 오후에는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미 속내는 다 드러난 거죠. 이게 악사가 뭐냐면 그 군수지원 협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그 한반도에 진주했을 때 한반도에서 한국이 일본군에게 식량이라든지 그 유류, 탄약 등을 보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어째 한반도에서 어떻게 일본군이 작전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정말 우리 입장에서 큰 충격인데 국방부가 지금 내놓은 또 하나의 입장이 더 충격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제 60조 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올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에 잠시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자,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말인데, 이건 정말 헌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주류는 뭐냐면은, 그 주둔과 잠시 유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것과 장기간 주둔하는 것을 합쳐서 주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분 1초라도 군사적 목적을 띠고 들어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군대가 어떻게 잠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그리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군대는 잠시 들어왔다고 해도 갑자기 눌러앉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내쫓으려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1분 1초라도 무장을 한 채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잠시 머무르는 건 상관없다. 아니,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못 나가겠다. 주한미군 기지에 축 치고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주한미군이랑 싸울 거야? 그래서 내 일본군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길 때도 이런 식으로 뺏긴 거예요. 맞습니다. 잠시 네. 들어와서 일본인들의 그 안전을 지키겠다.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사실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시바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시바가 하겠다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런 속내인데 사실 지난 10월 10일에 이제 이시바와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시바가 함께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네. 정상회담 내용도 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셔틀 외교,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입국 절차 간소화인데, 네. 자, 그 다음이 좀 의심스럽네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과 이게 불법적이고,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은 불법이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요 내용을 공유를 했다. 이 얘기인데, 네. 일단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게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보니까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 등 3가지 정보를 공유한다. 네. 심지어 그래서 한 몸처럼 대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는 그냥 작년 8월에 체결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에 어떻게 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협의했다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내밀한 정보들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은 그래 우리 좋다 그냥 계속 협의하자. 그러니까 일본 이시바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까지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이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시바는 굉장히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내놔라.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줄 있는 수는 건데.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죠. 네, 사실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퍼준 것 같아요. 보면 내용상 보면은 우리가 뭘 받았는지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없죠. 지금 사실 우리는 다 뭘 받았는지 하나도 없고 일본이 좋은- 얻어간 것만 나와요. 네, 일본만 좋은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는 우리가 더 유리해요. 일본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 지평선 위에 미사일이 떠올라야지 그때부터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 지평선에 빨리 떠오르겠어요? 우리 쪽에서 빨리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지하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결국에 일본한테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보를.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그럼 뭘 받는데? 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주고 받는 게 지금 저 양국 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씨. 저걸 받는 거예요, 그냥. 기시다 때도 사실 저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했거든요. 웃기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은 여전히 자기가 어릴 때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릴 때 일본을 갔다 네. 갔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입국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음. 마치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입국하는 듯한 그런 필리핀이 우리나라 입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소해 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윤석열은 지 어릴 때 수준, 지네 아버지한테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는 성과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씨 열받네 또 이제. 아니, 그리고 진짜 저 이야기 나올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일본 자위대가 나중에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절차들을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비판의 해석들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시바가 그래 우리 과거사 협력 그래 도와줄게 뭐 사도강산이든 위안부든 까짓 거 우리 사과도 해주고 뭐 해줄게 대신에 너희 그러면 우리랑 군사동맹 체결해 정보 줘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더 위험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뜯어가는 놈이네. 그러니까 기시다가 이렇게 인상 쓰고 뜯어가는 놈이었다면 얘는 웃으면서 달래가면서 더 많은 걸 빼가는. 그런데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간이고 쓸기고 퍼주고 있는 아주 등신 같은 놈이네.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지. 씨.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부인한테 그러니까 듣죠.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진짜 뭐 설마 저기 주먹으로 패진 않을 거고 맨날 뭐 멍청한 오빠랑 우리 오빠가 멍청하다는 둥, 뭐 방구나 끼고 배 나오고 누가 좋아하느냐는 둥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고 영부남이라니까요. 윤석열은 영부남. 근데 진짜 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기시다 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경계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무드는 만들어졌고 이제 일본이 딱 이용할 수 있기 좋은 상태로 지금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시바는 언제든지 웃으면서 모든 것들을 뺏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 친일파로 완전히 낙인을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공직 근처로 못 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벌이 안 예. 됐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공직 취임에 제한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18을 폄훼한다거나 또는 친일 발언하는 사람들은 공직 취임을 막는 네. 그런 법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아예 진짜 처벌도 하고 정말 그 이런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국익을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한국 출신의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윤 정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수의 일본인들을 이 공직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참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 분야에서 좀 정통한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좀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친일적인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일단 다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김태효하고
신원식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있는 김용현 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짜 정말 답답하고 화가 암울합니다. 나네. 네. 아 이거 참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우리가 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소식이라 좀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딱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이제 뭐 마지막 말이 되겠지만 이제 라인 사태 때도 사실 일본에서 갑자기 가져가려고 했었고 네이버 라인을 또 윤 정부가 거기에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를 뒷받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계속 반대 여론을 조성해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재검토하는 단계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인 건데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또 들고 일어난다면은 충분히 일본에 대한 그런 굴욕외교에 대해서 좀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이 김태효도 그렇고요, 뭐 신원식도 그렇고 그렇게 이승만을 추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승만조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 메가더가 일본군을 동원해서 그 6.25 때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본군이 한반도에 바람짝이라도 들이면 나는 김일성과 전쟁을 중단하고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승만보다도 못한 윤석열인 거죠. 네. 자, 이승만보다 못한 이런 자가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까? 일본으로 쪼르르 날아가지 않을까? 김건희랑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끌어내려야죠. 한다. 네, 끌어내려야죠. 자, 끌어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오늘도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1월 2일 그 네. 민주당에서 이제 장외투쟁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네, 됩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